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자, 제가 앞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잠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저도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 과연 무선 이어폰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해결한 제품일까? 어떤 분들은 그냥 선이 없으니까 선이 없는, 그러니까 선을 말릴 수도 있고 꼬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냥 편리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무선 이어폰이 처음으로 나왔던 시점에 어떤 TV 광고가 보였었는지 한번 회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한 TV 광고는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사람이 좀 좁지만 좀 약간 누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집에서 깨어납니다. 주머니에서 무선 이어폰을 귀에 딱 꽂아요. 굉장히 서둘러서 밖에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멋진 거리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갑자기 음악을 켜요. 그 순간 거리의 모습이 원래랑 다르게 확 뒤바뀝니다. 그럼 젊은이는 자기의 공간처럼 그 공간을 누리면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가판대에서 가게에서 뭔가 물건을 사게 돼. 그 음악을 잠깐 끕니다. 그때는 또 눈앞에 그 광고의 모습이 가판대 상점에 보여요.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 다시 또 음악을 켭니다. 그럼 다시 어느 순간 공간이 바뀌어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중에 독립과 통제를 보여주고 있는 CF예요. 도시에 있는 거주자들을 보게 되면 점점 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단독 공간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넓은 땅 하면 상징적으로 기억나는 국가들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선 이어폰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인간은 크게 16가지 정도의 타고난 욕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스티븐 라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밝혀낸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스티븐 라이스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할까? 무언가를 얻고자 이루고자. 그래서 그가 밝혀낸 연구 결과는 6,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대략 한 16가지 욕망이 있구나. 그중에 굉장히 강력한 두 가지를 저는 통제나 독립이라고 읽어냈습니다. 근데 왜 그럼 무선 이어폰이 독립이나 통제로 매칭될 수 있을까? 나는 공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귀에 이걸 꽂는 순간 나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청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지각이 한 10%가 좀 넘죠. 이 귀를 통해서 새로운 걸 들으면서 나만의 공간을 내가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의 모습과 어떤 변화 자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욕망을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저만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업가분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결국 인간의 욕망을 해결해주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로 어떤 대답을 해주는 건지 이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 업의 어떤 성장이나 어떤 쇠퇴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인간의 욕망이 16가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욕망을 관통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워딩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굉장히 가까운 결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나 또는 정말 10년 넘게 일한 동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인간은 여전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인류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정치, 종교, 경제, 많은 문제가 여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인 가치는 상대방하고 나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약간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빗대어서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거만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구에서 지배적인 종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인간이 있었고 또 인간하고 같이 살아가는 다른 동물 중에 인간하고 좀 비슷한 영장류 중에 침팬지와 같은 종이 있죠. 그런데 왜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고 침팬지는 그러지 못했을까?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침팬치가 조금 너무 낯설게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웠던 개념 중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그럼 인간하고 끝까지 경쟁했던 가장 근접한 인류는 어떤 종이 있을까? 바로 네안데르탈인이 있습니다. 예, 자연사박물관 같은 데 보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호모사피엔스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는데 둘이 막 전쟁을 벌여가지고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다 죽여버려서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종은 약간 다른 경로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육체적인 능력만 보게 되면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더 강인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 인류 중에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전문 운동선수, 우리나라로 봤을 때 뭐 씨름 선수 또는 서양의 관점으로 봤을 때 럭비 선수와 같이 강하고 큰 골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피엔스하고 다르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뼈,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부러지고 긁히는 적들. 반면에 호모사피엔스의 과거 뼈에는 그런 적이 덜 나타납니다. 이 뼈를 통해서 이런 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뇌 구조상 인간과 다르게 관계 맺기를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해요. 네안데르탈인은.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나갈 때도 집단이 나가기보단 몇 명이 나가서 그냥 몸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육체의 힘이 미약했던 우리는 서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하나의 목표를 갖고 각자 가진 목적에 맞춰서 집단의 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인류의 역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봤을 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관계 맺기.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생 인류가 지배적인 종으로 살아남았고 한 기업 내에서 조직 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미션도 결국 관계 맺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계 맺기 측면에서 제가 많이 만나봤던 우리 기업가분들, 탕업가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비전 또는 미션은 과연 무엇인지. 사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제가 만나봤던 기업가분들이 대표님 비전하고 미션이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업을 리드하는 탐험가 대표인 나조차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나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우리 동료들이 과연 비전하고 미션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의 비전과 미션 또는 내 동료가 알고 있는 비전과 미션이 과연 서로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감성적으로 공감이 되는지, 즉 비전과 미션 간의 관계 맺기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의 관점도 이야기해봤고 조직 내부에서의 관계 맺기도 이야기해봤으니까 좀 더 큰 틀의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강연을 요청받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해봤어요. 아주 긴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실 영상이니까. 근데 저는 공교롭게도 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그냥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듣고서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은데 너무너무 오래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역으로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모든 이야기의 기본 전제가 굉장히 빠르게 인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학이 탐험가를 위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원래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멸종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종의 특성은 이런 거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건 간에 내가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잘 진화해 가면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변해 나가는 외부 환경을 내가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환경 변화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그거예요. 이 빠른 변화에 어떻게 나를 맞춰갈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오류는 과거의 경험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걸 배웠으니까
15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해왔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거기서 답을 찾을 거야.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 여러분의 태도가 이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셔도 좋겠지만 제 이야기 중에 또 맞지 않는 부분이 내일, 그 다음날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적인 건 무엇일까? 저는 탐험가들의 역량은 적은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거, 내가 새로 발견할 땅, 새로 관계를 맺을 존재를 찾아내는 거. 근데 그런 탐험가 발견의 뿌리는 무엇이냐? 바로 질문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을 품은 기업가, 좋은 질문을 품은 탐험가가 더 좋은 무언가를 이뤄내는 거. 저는 이게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공통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 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질문에 여러분들이 또 묶여버리지 않을까? 네, 그러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번 열거해봤어요. 이렇게 무한히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바뀌고 있는데 좋은 점만 있을까? 과연 나쁜 점은 무엇이 있을까? 뭐 저의 질문이긴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역효과를 풀어내는 게 새로운 또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될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는 요즘 제 친구들은 은퇴 걱정을 합니다. 1차 은퇴하고 뭐 할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 질문을 줘요. 야, 그럼 너 1차 은퇴 걱정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이제 미래로 가봐서 네가 2차 은퇴, 3차 은퇴할 때 물론 끔찍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긴 해요. 그럴 것 같아. 내가 10년, 20년밖에 못 살 것 같진 않거든. 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봐야 될 질문이 생기겠고 그 답에서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가 나오겠죠.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저한테 이런 질문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인류의 노동시간이 기계의 발전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서서히. 그러면 인류는 그 줄어든 노동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술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가치 있는 사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하고 서비스 중에 10년 후에 사라질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 10년 전하고 지금을 보면 또 저한테 그런 게 보여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희 집에도 몇 개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어진 물건 중에 디지털 카메라, 종이신문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저는 그냥 일례로 몇 가지만 리스트업 해봤지만 우리 탐험가분들이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시면서 더 많은 질문을 찾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이상한 걸 계산해 보는 걸 좀 좋아해요. 아무래도 과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제가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200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현재 살아있는 분들이 80억 명이 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생각 들으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선조들은 비싼 데서 농사 안 졌을까?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지역이 아니라 강남에서 과수원을 했으면 내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을까? 뭐 이 생각을 친구들하고 장난삼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는 정말 기회의 한금기가 있었고 지금 많은 것들이 다 정돈이 되고 끝난 것 같다. 정말 그럴까? 인류가 현재까지 태어났던 숫자가 1,200억 정도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앞으로 나머지 인류는 과연 몇 명이나 등장할까? 인류의 미래를 예상을 해볼 때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인류도 포유류다 놓고 보게 되면 포유류의 한 종이 존속될 수 있는 기간이 흔히 100만 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피엔스가 30만 년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70만 년이 더 이어진다는 가정.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략 지구에 등장할 수 있는 인류는 12조 3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 이것도 큰 숫자겠죠. 좀 더 인류를 길게 인류 스스로 진화하는 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포유류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지구라는 별이 소멸되는 그 마지막 날의 전날까지도 새로운 인류가 잉태되면서 인간은 유지를 해나갈 것이다, 문명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인류가 앞으로 등장할 숫자는 정말 천문학적인 무려 10경 명이 넘어갑니다. 작은 스케일로 보건 큰 스케일로 보건 간에 사실은 현재까지 지구에 태어났던 인류의 총합은 전체 인류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채 한 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류가 만들어갈 위대한 탐험, 긴 탐험의 거의 첫 번째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더 놀라운 가치를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커다란 질문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시고 더 큰 것들을 탐험하면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새로운 탐험의 여정에 저하고의 관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학교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탐험의 여정을 앞으로도 끝없이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